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35페이지 후삼국을 통일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하다 이 내용으로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기 자료에 보면 안동의 차전놀이라 하는 우리 민속놀이가 전해지죠. 이 차전놀이 유래는 당시 고려 왕건은 안동 호족들의 도움으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이를 기념하면서 차전놀이가 전선되었다고 한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고려와 후백제 간의 고창전투, 옛날로 치면 여기 보면 안동 지역이 고창 지역으로 불렸네요. 고창. 여기서 930년에 그때 이 고창 전투를 승리로 완전히 판세가 고려 쪽으로 넘어오게 된 아주 뜻있는 전투였습니다. 그때부터 후백제를 완전히 능가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일단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통치체제 정비하는 과정, 그리고 고려의 중앙정치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꼭 교과서 내용들을 꼭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후삼국의 분열과 고려의 통일, 후삼국 시기에 혼란했던 사회 상황은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후삼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 동아시아 정세가 상당히 요동치는 그런 시기였어요. 10세기에 들어서면 중국에선 당이 멸망하고 5대 식국이 들어섰는데 5대 식국이라 하는 거의 60년 가까이 혼란 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절도사들, 오늘날로 치면 뭐 군대 사령관 정도 되겠죠. 그 사령관들이 전부 다 분리 독립해서 나라를 세웠는 혼란이 지속되는 그런 틈을 타서 북방 유목민족들, 거란족이 요 나라를 세웠고 훗날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는 금나라죠. 거란족이 세웠던 요 나라,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960년에 송이 중국 대륙을 통일하게 됐습니다. 역시 후주의 절도사였던 5대 식국 중 하나였던 후주의 절도사 조광윤이가 이 중국 대륙을 통일했고 이 송과 북방 유목민족 요가 대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송은 우리가 알다시피 문치주의, 절도사들의 힘을 뺏기 위해서 학문을 중시하는 정책을 치면서 송나라의 국방력을 급속도로 약화되었고 결국 거란한테 점령지를 인정하고 해마다 거란한테 오랑캐라고 칭하던 거란들한테 물품을 바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 한반도 땅에서는 후백제, 900년에 후백제, 그리고 901년에 후고구려 궁예가 후고를 세웠고 송악의 호족이었던 왕건은 한때 궁예의 부하로 처음엔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 통일신라 이 후삼국 시기가 진행되었는데 훗날 그 궁예는 수도를 다시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고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궁예는 그렇지만 왕권을 강하고 호족을 탄압하며 자신을 미륵이라 칭하면서 불교계의 반발을 사는 등 상당한 폭종을 하다가 결국에는 왕건을 위시한 호족들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고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났죠. 918년에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왕건은 고려라는 칭호를 하게 되었고 고려, 후백제, 신라, 통일신라 이렇게 후삼국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왕건은 자신의 원래 고향이던 송악으로 다시 송악이 오늘날 치면 북한의 개성입니다.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삼국 통일 과정을 보면 여기 일단은 이 고창전투 안동에서 있던 고창전투를 계기로 고려가 다시 승기를 가져오게 되었고 935년에 결국에는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이 왕건 품으로 오게 되네요. 그리고 935년 큰 사건이 또 있었네요. 신라가 자진해서 태조 왕건한테 신라의 경순왕이 자진해서 나라를 왕건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견훤도 다시 후백제를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그 이듬해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하게 되었네요. 일단은 후삼국 통일 과정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요거는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후삼국 통일 과정. 후삼국 통일 과정을 정리를 하면 먼저 일단은 후삼국의 고려 건국 918년에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신라가 먼저 항복을 했죠. 신라가 항복한 이유는 태조 왕건의 일종의 햇볕 정책이 통했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래서 경순왕이 전쟁 없이 그대로 왕건한테 나라를 갖다 바쳤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해 후백제의 견훤이가 왕건 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아들 신금이한테 결국 신금이가 그 형제들 간의 권력 다툼에서 아버지를 결국 몰아내게 되었고 이복 동생이었던 금강이를 죽이게 되었던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936년에 드디어 마지막으로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했죠. 후백제 멸망. 그래서 936년에 일단은 후삼국을 통일했던 과정. 요 지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익혀두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왕권 강화와 체제 안정을 위한 노력. 여기 나왔던 왕들은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왕들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간단히 일단은 정리를 하면서 일단은 해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태조왕건 이야기가 나죠. 태조왕건의 업적을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은 북진 정책을 통했죠. 태조왕건은 일단은 국호를 고려라 칭한 것만 봐도 고구려를 개성한다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훗날 926년에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가 거란족의 침략으로 멸망했죠. 발해가 멸망했을 때 발해 유민들을 다 수용했습니다. 그만큼 발해도 우리 민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인식이 있었죠. 그리고 백성들한테 조세 수치를 경감시키는 등 민생 안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은 연등이와 팔간회 등 불교를 나름대로 중시 여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다가 태조왕건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해종이 즉위를 하고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이던 결국에는 강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강종에 대해서는 업적을 우리 중학교 때도 좀 배웠을 겁니다. 강종의 업적을 정리하다 하면 왕권 강화와 맥을 같이 하는데 일단은 호족들의 힘을 뺏기 위해서 노비안건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죠. 노비안건법. 호족들이 개인들이 갖고 있던 사병이었던 노비들을 해방시키면서 양인으로 만들면서 호족들이 힘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이제 중국식 가거제를 도입했습니다. 가거제 도입. 그 밖에 독자적 항제를 칭하고 항제칭함, 그 다음에 독자 연호를 항제국이라고 하는 인식을 나타냈죠. 그리고 경종 때 업적은 고려시대 독특한 좀 조세를 거두는 방식이었죠. 간직 복무의 대가로 주던 전시가라는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전시가, 요 책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죠. 관리들한테 관리들이 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일단은 자신의 간직 복무에 대한 대가로 백성들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밭전자, 땅에서 생산되는 수확물하고 땔감을 걷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줬는 겁니다. 전시가락 하는 제도가 있었고 성종 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나오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겁니다. 시무 28조 아래에서 배울 텐데 그리고 이 시기 때 중앙간제가 상당히 정비가 됐던 시기입니다.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이성육부제로 개편했죠. 이때 이때 성종하면 유교적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일단은 전시가 요 정도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태조왕건, 북진정책, 그리고 발해 유민을 포용, 그리고 민생안정. 그 다음에 왕건이 죽고 난 다음에 상당히 권력 분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강종이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노비안건법, 가거제 이밖에 없죠. 그 다음에 경종은 전시가락하는 독특한 일단은 간직 복무의 대가로 관리들한테 주는 제도를 시행했고 성종 때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 시무 28조
이때부터 상당히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렸다 하는 점을 한번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훈요 10조와 시무 28조 요 사료들 한번 간략히 보고 가겠습니다. 태조 왕건이 훈요 10조 이거는 왕건의 유언이라 보면 될 겁니다.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다. 상당히 불교를 중시하고 있죠. 그리고 왕건은 역시 도선의 풍수 사상에 따라 세우고 절은 도선대사, 통일신라 하대, 당나라로부터 들여온 풍수지리서를 따르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거란을 상당히 멸시하고 있네요. 거란을 멸시했던 이유는 이거는 발해를 멸망시켰던 것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경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죠. 서경이 상당히 길지락하면서 송악 다음으로 제2의 수도 서경, 오늘날로 치면 평양입니다. 그리고 연등해야 팔간에 도교적 행사와 불교 행사를 상당히 중시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건은.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한번 살펴보면 최승로의 시무 28조 여기서 보면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여기서 이 외관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지방간을 파견하라는 겁니다. 지방간을.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중국의 제도는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제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중국을 모범으로 한마디로 유교적 중앙 집권 정책을 도입하라는 겁니다. 봄에 연등회를 열고 겨울에 팔간을 열어 매우 번거롭습니다. 이를 축소하여 태조 왕건의 유언이었던 연등회와 팔간의 일종의 불교 행사를 축소시키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승로라 하는 이 신화는 불교보다는 유교를 중시하는 여기서 20조에서 확실히 나오네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교는 불교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일단은 유교가 일단은 불교보다는 앞순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최승록 하면 성종시기 때 최승록 하면 성종시기부터 유교적 중앙집권 정책을 맥을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하고 3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7페이지 여기 내용들 통치 체제의 구조와 운용 오늘 수업하는 내용들에서 상당히 고려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낼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려는 당의 상선 6부제를 그대로 땄다고 봐도 될 겁니다. 이름 명칭만 바꿨습니다. 중서성하고 문화성을 합쳐서 중서문화성, 상서성, 중국 당나라에 있었던 전부 다 부처들입니다. 그리고 상서성 아래 이병호, 형예공, 6부 그대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앞선 시간에 발해는 충인의 지혜신, 나름대로 발해의 삼성 6부제를 땄으나 나름대로 독자적 시스템을 했으나 고려는 명칭까지 거의 그대로 쓰고 있죠. 그 밖에 여기 왕의 비서기구인 중추원, 그 다음에 감찰기구인 의사대, 하폐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하는 삼사가 있었다. 삼사, 이런 기구들, 특히 조선시대 때 삼사라는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고려시대 삼사하고 조선시대 삼사는 좀 구분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 두 기구가 나오는데 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따지고 보면 이거는 당나라 것이 아닌 고려의 독자적 기구라 보면 될 겁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보면 기족 합의기구, 여기서 회의를 열어서 정책을 결정하였고 중요한 안건은 회의 참여 인원을 늘려 다수에게 의견을 물었다. 요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나름대로 고려의 독창적 기구였다 하는 점을 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기족 합의기구였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의사대의 관리를 통틀어서 대간이라 불렀는데 대간은 왕의 관리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서경권, 상당히 왕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비판할 권한과 왕의 관리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서경권, 상당히 막강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국 초기에 고려는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에는 지방이 사신을 보내 세금을 거뒀고 중앙관리를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지방을 통제하였다. 한마디로 그 지역의 유력 호족을 사심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나오죠.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심의봉을 설치하고 이때 지방관을 파견했다 하네요. 그리고 이때 고려는 전국을 5도
양계로 구성했다 한데 경기는 개경 일대, 수도권 일대를 경기로 칭하고 전국을 일반 도로 5개 도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양계는 뭐냐 하면 북계하고 여기 동계를 국경지대를 양계, 그래서 여기는 북계와 동계는 병마사를 파견하는 국방상의 요충지였다. 한마디로 국경지대는 양계를 설치하였고 일반 행정구역에는 5도에는 안찰사, 오늘날 치면 거의 강력시장, 도지사 정도로 될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경기로, 우리 오늘날 수도권 서울 근방을 경기도라 부르죠. 이때부터 이런 용어가 등장했네요. 자, 이런 점들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고려시대는 지방간이 주재하는 고을이 주현으로서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실질적으로 더 많았다 하죠. 지방간이 파견되는 현은 주현보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속현은 따져보면 그 지역의 향리, 호적에서 성격이 재편되는 향리 계층들이 이곳을 다스렸다 보면 되는데, 이 주현은 계수관이라고 하죠. 지방 중심이 되는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곳의 수령을 지칭하였다. 계수관은 곧 다른 말로 향리 계층이라 봐도 됩니다. 이들이 주현을 통제하여 주왕의 명령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현과 속현 외에 특수 행정구역인 향부곡소, 나름대로 여기서 무신 정권 시기 때 향부곡소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차별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좀 여기서 밀란이 좀 일어나기도 했죠. 그리고 강종 때부터 실시됐던 과거는 제술과 일종의 논술 시험입니다. 명경과는 유교 경진 이해 시험, 잡가가 기술관을 뽑는 시험, 승과가 실시됐는데 고려시대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 점을 잘 봐야 됩니다. 무과, 고려시대 때는 무과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여러분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 전부 무과 출신이죠. 조선시대 때 관리 무인이 되려면 시험을 했어야 되는데 고려시대 때는 따로 무과 시험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 가거제가 있었으나 공신이나 오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손은 가거를 거치지 않고 음서를 통해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고려 중앙 귀족들이 특권이었죠. 고려 중앙 귀족의 특권 한 가지 또 음서와 함께 공음전이라고 하는 대대로 세습할 수 있는 땅을 부여받았는데 그 땅을 공음전이라 부르죠. 고려 중앙귀족의 특권, 중앙귀족의 특권 하면 일단은 공음전, 선생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자손 대대로 공신이나 오품 이상의 자손들은 땅을 계속 세습할 수 있는 공음전이라고 하는 땅을 따로 받았으며, 굳이 이런 고려 중앙귀족들은 시험을 안 치고 바로 가거를 안 통하고 음서를 통해서 고위 간직에 나갈 수 있었다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했는데, 일단은 고려의 중앙정치제재, 그리고 5도 양계 경기로 해는 지방행정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수업에서 상당히 좀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을 읽고 학습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수업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한번 꼭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역사학습은 꾸준한 반복학습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날 때마다 한번 책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되짚어보고 선생님과 이 교과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학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38페이지 거란의 침략을 막고 국제관계의 안정을 꾀하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